1971년 11월 24일 밤, 미국 상공을 날던 여객기 뒤쪽 계단이 천천히 열렸다고 합니다. 바깥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기온은 얼어붙을 만큼 낮았고, 아래는 산과 숲, 그리고 어둠뿐이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검은 양복 차림으로 돈가방 하나를 몸에 묶고 낙하산을 맨 채 비행기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낙하산도 없었습니다. 돈도 대부분 사라졌고,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총을 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었대요. 그는 조용히 비행기를 탔고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넸고 자신에게 폭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20만 달러와 낙하산을 받아낸 다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밤하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 사람이 여객기를 납치했습니다. FBI가 수십 년 동안 쫓았습니다. 수백 명이 용의자로 조사됐습니다. 숲이 뒤져졌고 강가에서 돈다발 일부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남자만은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모든 건 추수감사절 전날 오후 포틀랜드 공항에서 시작됐습니다.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와 시애틀행 편도 티켓을 샀습니다. 현금 20달러를 냈고 이름은 댄 쿠퍼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 검은 넥타이,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승객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항공기 납치 사건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는 거요. 배경과 맥락 1971년 11월 24일 미국은 추수감사절 전날에 느슨한 공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공항은 지금처럼 촘촘한 보안검색으로 움직이던 공간이 아니었대요. 그 시절에는 현금으로 표를 사고 별다른 신분 확인 없이 비행기에 오르는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틈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장소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남자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 시애틀행 보잉 727기의 탑승권을 샀다고 해요. 표에 적힌 이름은 댄 쿠퍼. 단 쿠퍼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이름이 잘못 번지며 사람들은 그를 DB 쿠퍼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대요. 키는 약 178cm. 차분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출장객 같았다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한 뒤 그는 버번 위스키와 탄산수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쪽지를 건넸대요. 처음에 샤프너는 평범한 전화번호나 장난 섞인 메모라고 생각하고 가방에 넣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대요. 그 쪽지 읽는 게 좋을 겁니다. 나에게 폭탄이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흥분도 없었다고 해요. 쪽지에는 폭탄이 있다는 말과 함께 요구 조건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20달러 지폐로 20만 달러. 그리고 낙하산 4개. 시애틀에 도착하면 연료차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대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만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낙하산을 4개 요구했어요. 2개가 아니라 4개. 이건 수사관들에게 묘한 압박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승무원이나 승객 한 명을 데리고 뛰어내릴 생각인가? 그러면 가짜 낙하산을 줄 수 없겠죠. 이 남자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로 사람질을 계산한 걸까요? 아니면 수사관들의 판단까지 미리 읽은 걸까요?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착륙한 뒤 승객 36명은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이 납치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몰랐대요. 돈과 낙하산이 전달됐고 쿠퍼는 일부 승무원만 남긴 채 다시 이륙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멕시코시티. 하지만 실제로는 네바다주 리노에서 급유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는 비행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고도는 약 1만 피트. 속도는 낮게. 착륙 장치는 내려둔 채. 그리고 보잉 727의 뒤쪽 계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은 승무원 중 티나 머클로는 한동안 쿠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무례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분했고 가끔 담배를 피우며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폭탄이라고 보여준 가방 안에는 붉은 막대들과 전선, 배터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폭탄이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밤 8시 13분쯤 워싱턴주 남서부 상공, 루이스 강과 레이크 머윈 근처를 지나던 순간 조종실 계기판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기체 뒤쪽 계단이 움직인 흔적이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쿠퍼는 사라졌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고 아래는 어두운 숲과 강,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현금 20만 달러. 낙하산 하나.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밤하늘. 1980년, 사건은 다시 한번 숨을 쉬듯 떠올랐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밴쿠버 근처 컬럼비아 강변, 티나 바라는 장소에서 8살 소년 브라이언 잉그램이 모래 속에서 썩은 20달러 지폐 다발을 발견했대요. 총 5,800달러. 1년 번호를 확인해 보니 쿠퍼에게 건넨 몸값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이 됐습니다. 돈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쿠퍼가 죽으면서 흘린 걸까요?
누군가 일부러 묻은 걸까요? 강물이 옮겨 놓은 걸까요? FBI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군인 출신, 낙하 경험자, 항공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름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죠. 리처드 플로이드 맥코이, 듀웨인 웨버, 케네스 크리스천슨 같은 인물들이 거론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6년 FBI는 공식적으로 적극 수사를 종료했대요. 하지만 사건은 닥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그 밤 이후로 그의 시신도, 낙하산도, 대부분의 돈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낙하산을 받고 승객들을 모두 풀어준 남자는 조종사들에게 다시 이륙하라고 했대요. 목적지는 멕시코시티. 하지만 조건이 이상했습니다. 고도는 낮게, 속도도 느리게, 그리고 기체 뒤쪽 계단을 내려둔 채로 날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잉 727에는 뒷계단이 있었거든요. 공중에서 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납치한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대요.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비행기는 차가운 비바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종석에는 긴장한 승무원들만 남아 있었고, 객실 뒤편에는 DB 쿠퍼가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계기판에 작은 경고등이 들어왔대요. 뒤쪽 계단이 열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려 한다는 거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지막 표정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가 정말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대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그가 뛰어내린 곳은 워싱턴주의 깊은 숲과 강, 그리고 산악지대였다고 추정됩니다. 비가 내렸고, 바람은 거칠었대요. 그는 정장 차림에 로퍼를 신고 있었고, 등에 낙하산을 맨 채 2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그건 영화 속 장면처럼 멋진 탈출이 아니라 거의 죽음에 가까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색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헬기와 수색경까지 동원됐다고 해요. 숲을 뒤지고, 강가를 뒤지고, 눈과 진흙 속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없고, 낙하산도 없고, 돈가방도 없고, DB 쿠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잡히지 않은 범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흐릿해지는 범인. 분명 비행기에 탔고, 분명 사람들과 대화했고, 분명 돈을 받았는데, 땅 위에서는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남자였던 거죠. 그리고 9년 뒤,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컬럼비아강 근처에서 한 아이가 모래를 파다가 낡은 지폐 뭉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적고 썩은 $20 지폐들. 확인해보니 그 번호가 D.B. 쿠퍼에게 건네진 몸값의 1년 번호와 일치했대요. 그 순간 사건은 다시 살아납니다. 모두가 숨죽였을 거예요. 드디어 단서가 나왔다. 드디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은 발견됐지만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돈가방 전체도 아니었고 일부만 강가 모래 속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 묻은 건지, 강물이 옮긴 건지, 아니면 쿠퍼가 일부러 버린 건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돈이 발견되면서도 미스터리는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추락해서 죽었다면? 왜 다른 돈과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살아남았다면? 왜 추적이 가능한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몇 묶음만? 아이의 손에 닿을 만큼 얕은 모래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천재 범죄자라고도 불렀고 어리석은 도박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전직 군인일 거라고도 했고 항공사 직원일 거라고도 했고 이미 죽은 사람일 거라고도 했대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결정적인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서움만 남지는 않습니다. 그날 승무원들은 그가 예의 바르고 조용했다고 말했대요. 담배를 피우고 법원을 마시고 차분하게 요구사항을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고 비행기를 납치했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아주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추운 밤하늘 아래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숲으로 혼자 뛰어내린 남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탈출. 끝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사람. 그래서 D.B. 쿠퍼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 인간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낙하산은 정말 펼쳐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50년 넘게 이미 숲 어딘가에 잠든 남자의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걸까요?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생각했대요. D.B. 쿠퍼는 치밀한 천재였고 낙하 지점을 정확히 계산했고 숲속 어딘가로 사라져서 새 이름과 새 얼굴로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진실은 그가 완벽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쿠퍼가 탄 보잉 727은 어둠 속을 날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바람은 거칠었고 기온은 낮았다고 합니다. 그는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무거운 돈가방이 있었죠. 그리고 뒤쪽 계단이 열렸을 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도시의 불빛도, 착륙할 들판도,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도, 그냥 칠흑 같은 밤과 비행기 엔진 소리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건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계산 불가능한 혼돈이 되어버렸대요. 조종사들은 쿠퍼가 정확히 언제 뛰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체가 잠깐 흔들린 순간은 있었지만 그게 몇 초 전인지 몇 초 후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대요. 지상에는 GPS도 없었고 정확한 낙하 궤적도 없었고 폭풍 속바람이 돈가방과 사람을 어디로 밀어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색대는 숲을 뒤졌습니다. 강을 뒤졌습니다. 낙하산 조각을 찾고 시신을 찾고 돈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믿게 됩니다. 살아남았구나. 진짜로 도망쳤구나. 그런데 1980년, 사건 발생 9년 뒤였습니다. 컬럼비아 강 근처 모래사장에서 한 소년이 낡은 지폐 묶음을 발견합니다. 서로 들러붙은 돈이었대요. 금액은 $5,800. 그리고 그 지폐 번호는 D.B. 쿠퍼에게 건네진 몸값과 일치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나온 겁니다. 쿠퍼의 흔적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아 돈을 가져갔다면? 왜 돈 일부가 강가에 묻혀 있었을까요? 만약 그가 죽어서 강물에 떠내려왔다면? 왜 나머지 돈과 낙하산과 시신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돈은 너무 적었고, 너무 애매했고, 너무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남겨둔 단서처럼 보였대요. 일부러 남기기엔 너무 늦게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다시 뒤집힙니다. 쿠퍼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쿠퍼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상상해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D.B. 쿠퍼가 잡히지 않은 이유는 그가 완벽한 범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밤의 모든 것이 그를 지워버리기에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는 하늘에 있었고 승무원들은 앞쪽에 갇혀 있었고 수사관들은 땅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쿠퍼는 그 사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검은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공간. 그의 계획은 천재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리석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향해 뛰어내린 게 아니라 지도에도 남지 않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살아남은 전설이라서가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50년 넘게 한 나라의 기억 속에서 계속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요.
DB 쿠퍼는 마지막에 말이 없었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추격전도 없었고, 체포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행기 뒤쪽 계단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한 남자가 돈가방을 들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건 썩은 지폐 몇 묶음과 검은 넥타이 하나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문 하나뿐이었대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마무리. 지금 우리가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지나치는 보안 검색대. 그 차갑고 익숙한 절차들 뒤에는 DB 쿠퍼 같은 이름이 조용히 남아있대요. 한 남자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비행기에 올라 폭탄이 있다고 말했고, 돈과 낙하산을 받은 뒤 비 내리는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그는 사라진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가에서 발견된 지폐 몇 묶음, 끝내 확인되지 않은 낙하 흔적,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도 멈추지 않는 추측들. 어쩌면 DB 쿠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끝내 알고 싶어하는 빈칸의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괴담 라디오 12화에서는 바다 위에서 사라진 배, 메리 셀레스트호의 마지막 항해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DB 쿠퍼가 정말 낙하산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면? 언태부 구독하고 다음 심야의 문도 함께 열어주세요.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